지금부터 우여곡절 많았던 저에겐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너만 아니었으면 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린 내가 알 리 없었죠. 그저 형들이 밥을 먹을 때 나는 밥그릇을 덜 받았고, 누나들이 새 고무신을 신을 때 나는 작년거를 물려받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막내니까요. 1955년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 된 해에 나는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때 32, 어머니는 26이었죠. 벌써 네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던 집에 5번째 입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로 말이에요. 아들이 귀한 시대였지만 우리 집엔 이미 형이 둘 있었어요. 나는 그저 하나 더 늘어난 밥그릇일 뿐이었죠. 우리가 살던 곳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였어요. 초가집 지붕에 기름종이를 덧대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까봐 돌을 올려놓던 그런 집이었어요.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저 집 앞 비탈진 땅에 어머니가 고추와 깻잎을 심으셨고 장독대가 삐뚤삐뚤 놓여 있었어요. 겨울이면 우리 집은 연탄 3장으로 버텨야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던 시절도 지나고 그때는 연탄난로가 최신이었죠. 하지만 연탄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장에 5원이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남의 집 연탄재를 주워왔어요. 아직 안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걸로 다시 불을 붙이는 거죠. 야, 김순철아, 저기 연탄재 있다. 동네 친구 만식이가 소리치면 우리는 우르르 몰려갔어요. 쇠스랑 같은 걸로 연탄재를 뒤지면서 까만 재가 얼굴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연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번은 옆집 아주머니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마을 스피커에서는 오동 335번지 김씨 댁에서 연탄가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도 우리는 놀다가 잠깐 멈췄다가 금방 다시 팽이를 돌리고 구슬치기를 했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는 시대였어요. 우리 집 식구는 많았지만 밥은 늘 모자랐어요. 쌀독 바닥이 보이는 날이면 어머니는 보리쌀을 더 많이 섞으셨어요. 그러다 보리쌀도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죽을 쑤셨죠. 묽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형들은 밥을 퍼먹을 때 꾹꾹 눌러 담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요. 누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나는 늘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밥그릇을 들 때쯤이면 솥바닥이 거의 보였죠. 어머니가 주걱으로 긁어서 내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준철아, 너는 작으니까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으셨어요. 장독대 쪽을 바라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머니가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땐 몰랐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봄에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보릿고개가 1년 내내였어요. 어머니는 동네 잔치가 있으면 설거지를 해주고 남은 음식을 얻어왔어요. 그걸 손수건에 싸서 품에 안고 오셨죠. 어느 날 동네에 큰 잔치가 있었어요. 누가 돌잔치를 했는지 환갑잔치를 했는지 그런 건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형들과 누나들은 잔치집에 갔고 나만 집에 남았던 기억이 나요. 준철아, 너는 집 지키고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개미를 보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설탕한 알갱이를 옮기고 있었죠. 신기했어요. 저렇게 작은 것들이 저렇게 큰 걸 옮기다니.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손에 손수건으로 뭔가를 싼 걸 들고 계셨어요. 준철아, 이거 먹어. 풀어보니 잔치국수 몇 가닥과 고기 조각 하나가 있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나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형들과 누나들은 이미 잔치집에서 배불리 먹고 와서 자고 있었고 나만 마루 끝에 앉아서 그걸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 손에 연탄 자국이 생긴 걸 봤어요. 빨갛게 데인 흔적이었죠. 잔치집 설거지하다가 뜨거운 연탄불에 손을 댄 거예요. 어머니, 손이요. 괜찮다. 빨리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손등을 계속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었는데 거긴 부잣집이었어요. 까만 바탕에 하얀 화면이 나오는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쌀이문 밖에서 서서 슬쩍슬쩍 보는 게 전부였어요. Ladies and gentlemen, in the white corner, standing at 6'3" tall and weighing 168 pounds. 레슬링 같은 게 나오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죠.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무슨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화면이 가끔 흔들렸지만 그래도 신기했어요. 저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가라고! 우리는 우르르 도망쳤죠.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서 다시 돌아와 숨어서 봤어요. 그게 우리의 오락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도시락을 싸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우리 반에는 못 싸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나도 그중 하나였죠. 어머니가 도시락통에 보리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는데 반찬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부잣집 애들은 도시락 뚜껑을 열면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노란색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나는 내 도시락을 열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서 놀았어요. 배가 고파도 참았어요.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김순철, 너 점심 안 먹니?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선생님이 다 본다.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본인 도시락에서 밥을 떠서 내 도시락에 담아주셨어요. 먹어라. 배고프면 공부도 안 된다. 나는 그날 교무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곤 그냥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겨울인데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셨죠.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왔니? 학교는 재미있었어?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똑똑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공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저 학교에 가면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동생들을 봐야 했고 장작을 주워와야 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밤이면 우리 식구 7명이 작은 방 하나에서 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쪽 구석, 형들이 한쪽 벽, 누나들이 또 한쪽 벽, 그리고 나는 방문 앞쪽에서 잤어요.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사람들 체온 때문에 그래도 따뜻했어요. 어느 겨울밤 너무 추워서 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이불이 너무 얇았거든요. 나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등에 뭔가를 덮어주는 걸 느꼈어요. 눈을 살짝 뜨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덮고 있던 이불 한 켠을 내게 덮어주신 거예요. 어머니, 쉿. 자거라. 어머니는 그렇게 속삭이시고는 다시 누우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불을 반밖에 덮지 못했어요. 나한테 준 거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봄이 오면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어요. 냉이, 달래, 쓴바귀 뭐든지 뜯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된장에 묻혀서 밥상에 올렸죠. 그게 우리의 반찬이었어요. 고기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고 그것도 한 조각씩 나눠 먹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사오셨어요. 얼마나 작은 양이었는지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양이었죠. 어머니가 그걸 잘게 썰어서 된장찌개에 넣으셨어요. 우리는 그날 고기를 건지려고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젓가락질을 했어요. 형이 고기 한 점을 건져서 내 그릇에 넣어줬어요. 순철아, 너 먹어. 형은 배불러. 형은 배고픈 티를 냈지만 나한테 고기를 줬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그게 가족이었어요. 여름이면 장마가 왔어요. 우리 집은 비가 새는 곳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양푼이며 대야며 다 꺼내서 빗물을 받았죠. 똑똑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어요. 가끔 지붕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지만 그래도 비는 신기했어요. 마당의 고인 물웅덩이에서 개구리가 울었거든요. 비가 그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진흙탕에서 개구리를 잡고 달팽이를 주웠어요. 옷이 더러워져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빨아 입을 옷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동네에는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어요. 그곳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오갔죠. 누가 임신했다. 누가 싸웠다. 누가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어머니도 우물가에 자주 가셨어요. 빨래를 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유일하게 웃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물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빨래가 끝나면 어머니가 빨래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가셨는데 나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순철아, 너 심부름 하나 해라. 네. 저기 구멍가게 가서 소금 한 봉지 사와. 어머니가 돈을 쥐어주셨어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나는 그걸 꼭 쥐고 구멍가게로 달려갔죠. 가게 아저씨가 소금 봉지를 주셨는데 신문지에 싼 거였어요. 나는 그걸 조심조심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잘했다. 우리 순철이 이제 심부름도 하네.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가을이면 추석이 왔어요. 우리 집도 차례를 지냈는데 차례상은 초라했어요. 송편 몇 개, 나물 몇 가지,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송편이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신 거였죠. 동네에는 부잣집도 있었어요.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추석이면 그 집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형, 저 집은 매일 고기 먹을까? 그렇겠지. 부럽다. 나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는 고기 냄새 대신 된장찌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집이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신 날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형과 싸웠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마당에 세워놓고 회초리를 들으셨어요. 너 같은 놈은 밥값도 못한다. 회초리가 내 종아리를 때렸어요.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더 맞으니까요. 나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달려나오셨어요. 여보, 그만해요. 아직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놈이 벌써 10살인데. 그래도 막내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감싸셨어요. 아버지는 혀를 차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걱정하면서 때리는지, 왜 사랑하면서 화를 내는지, 그걸 몰랐죠.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시대 아버지들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12살이 되었고 국민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다가왔어요. 형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형은 공장에, 작은형은 목공소에 다녔죠.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순철이, 너도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그런데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순철이 아버님,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선생님,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알지만 이 아이는 달라요. 중학교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돈이 어디 있어? 제가 일을 더 해볼게요. 순철이만은 학교에 보내요. 당신이 지금도 고생하는데. 괜찮아요. 막내라도 공부시켜야죠. 그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결국 나는 중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입학금을 내던 날 어머니가 장독대 뒤에서 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모은 거였죠. 어디서 어떻게 모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밥을 덜 드시고 버스비를 아끼고 그렇게 조금씩 모으신 거겠죠. 순철아,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네. 어머니, 나는 그 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돈 봉투가 축축했어요.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만 같았죠. 중학교 입학식 날, 나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교복을 입었어요. 물론 헌옷이었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주셨어요. 나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학생이 된 내 모습이 신기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뒤따라오셨어요. 어머니, 왜 따라오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교문 밖에 서서 나를 지켜보셨어요. 나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죠. 그때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을 쉬셨대요.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니까
그날만은 쉬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으셨대요. 기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서였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했던 그 말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그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가장 아낀 건 바로 나였어요. 어느 날 형이 말해줬어요. 야, 순철아, 너 모르지? 어머니가 항상 당신 밥을 덜어서 너한테 주셨어. 정말? 응, 우리는 다 알았어. 근데 어머니한테 말 못했지.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 말을 듣고 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장독대 앞에서 혼자 밥을 비비고 계셨어요. 반찬도 없이 그냥 된장을 쓱쓱 비벼서 드시고 계셨죠. 어머니, 같이 먹어요. 너는 방에 가서 먹어라. 어머니는 이게 편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먹을래요.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장독대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고추잎이 흔들렸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죠. 그날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아니었구나. 어머니에게 나는 살아야 하는 이유였구나. 중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교과서도 다 사지 못했고 공책도 형이 쓰던 걸 물려받았어요. 연필은 짧아질 때까지 깎았었고 지우개는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썼죠. 그래도 나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어느 등교날 갈아입을 교복이 없어서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나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창피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순철아, 괜찮니? 네, 선생님. 교복 없어서 속상하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옷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봤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일주일 뒤 선생님이 교복 한 벌을 주셨어요. 졸업생이 기증한 거라고 하셨죠. 좀 낡았지만 그래도 교복이었어요. 나는 그걸 입고 거울을 봤어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교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이 천사시구나.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쁜 거야. 내가 이렇게 학생 같으니까. 어머니는 그날 밤 그 교복을 빨아주셨어요. 비누를 듬뿍 써서 깨끗하게 빨아주셨죠. 아침에 보니까 교복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 여전히 힘들었어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으시지만 가끔은 쌀이 없었어요. 그럴 때면 나는 도시락통에 물만 담아왔어요. 점심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죠. 배가 고파도 뛰면 잊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짝꿍이 물었어요. 너 점심 안 먹니? 먹었어. 언제? 나는 못 봤는데. 쉬는 시간에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짝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짝꿍은 도시락을 2개 싸왔어요. 어머니가 실수로 2개 싸셨대. 너 하나 먹어줄래? 정말? 응,
안 그러면 버려야 해. 나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김치만 있는 내 도시락과는 달리 계란말이와 소시지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알았어요. 짝꿍 어머니가 실수로 2개 싼 게 아니라는 걸요. 짝꿍이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일부러 2개 싸온 거였어요. 나는 그걸 알고 울었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는 분필을 들고 문제를 풀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죠. 그 순간이 좋았어요. 가난해도 배고파도 공부만큼은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어요. 준철아, 너 수학을 참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죠.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되는 건 어때?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고?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선생님이 저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순철이가? 네. 근데 저 같은 애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어요. 왜 안 되겠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 되려면 대학교도 가야 하잖아요. 그럼 가면 되지. 어머니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 집 형편에 고등학교도 기적인데 대학은 정말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배달 일을 한 거예요. 하루에 50원을 받았죠. 그걸 모아서 공책과 연필을 샀어요. 어머니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배달을 하면서 동네 곳곳을 다녔어요. 부잣집도 가봤고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집도 가봤어요. 어떤 집은 음식 냄새가 좋았고 어떤 집은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사는 모습이 다 달랐죠. 부잣집 아이들은 장난감이 많았어요. 방에 들어가 보면 인형이며 자동차며 가득했죠. 나는 그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나는 평생 장난감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논 건 나무 토막으로 만든 팽이나 구슬, 딱지 같은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 큰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신 거예요. 발판이 무너져서 떨어지셨대요. 다리가 부러지셨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죠. 형들이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친척집도 가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웠어요. 조금씩 도와주셨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나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둘게요. 안 돼. 하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학교 그만두면 어머니가 죽어도 눈을 못 감아.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단호하셨죠. 너는 공부해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길이야. 하지만 어머니, 형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큰형과 작은형이 밤낮으로 일했어요. 누나들도 공장에 취직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뛰었죠.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만 공부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형들은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누나들은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요. 형, 제가 도와줄 게 없을까요? 너는 공부나 해.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야.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신문을 돌렸죠. 한 달에 1,000원을 받았어요. 그걸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순철아, 이건 뭐니? 제가 번 거예요. 신문 배달했어요. 너 공부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새벽에만 하니까 학교는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순철아. 정말 고맙다. 나는 어머니를 처음으로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는 마른 몸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나는 그때 다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아버지는 3달 만에 퇴원하셨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순철아, 고생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공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계속 열심히 해라. 네, 아버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죠. 선생님은 고등학교 진학을 권하셨어요. 순철아, 너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도전해봐. 장학금도 있고 방법은 있어. 나는 고민했어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죠. 형들과 이야기했어요. 형들, 저 고등학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가야지. 하지만 논이. 우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큰형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철아,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너라도 제대로 공부해야 해. 고마워, 형. 고맙긴. 형들은 공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야지. 형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형도 공부하고 싶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형은 동생들을 위해 포기한 거였어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공부했죠.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공부하다가 졸았어요.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죠. 깨어나니까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고 계셨어요. 어머니, 깼니? 방에 가서 자거라. 조금만 더 공부할게요. 내일도 있잖니. 자야 힘이 나지. 어머니는 내 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방으로 데려가셨죠. 순철아,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는 건 내가 아프는 거야. 네. 어머니, 잘 자거라.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는 이불 속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순철아, 장학금 신청했니? 장학금이요? 성적 우수 학생한테 주는 돈이야. 너 성적이 좋으니까 신청해봐. 선생님은 신청서를 주셨어요. 나는 그걸 집에 가져갔고 어머니와 함께 작성했어요. 며칠 뒤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이었죠. 어머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순철이가? 어머니는 나를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울으셨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은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라면이 귀한 시대였거든요. 계란도 하나 넣어주셨죠. 우리 식구들은 그 라면 한 냄비를 나눠 먹었어요. 순철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나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만류했어요. 형들도 누나들도 이제 그만 공부하고 돈을 벌라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순철이가 하고 싶다면 해야지.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내가 공부하는 게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어머니의 그 말이 나를 울렸어요.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을 치르고 합격 발표 날 나는 학교 게시판 앞에 섰어요. 수험 번호를 찾았어요. 있었어요. 내 번호가 거기 있었어요. 합격이다! 나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달렸어요.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내 말을 듣고 빨래를 떨어뜨리셨죠. 그리고 나를 보셨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껴안으셨어요. 빨래 비누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냄새였죠. 잘했다, 우리 순철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우리 집은 또 작은 잔치를 했어요. 이번에는 고기까지 있었어요. 형들이 돈을 모아서 사온 거였죠.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순철이 대학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대학은 모르겠어요.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대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몰랐어요. 고등학교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대학은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순철이가 공부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나는 16살이 되었어요. 유년기가 끝나가고 있었죠. 돌아보면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길, 형들의 희생, 아버지의 무뚝뚝한 관심, 그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였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어요.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혼자 밥을 비비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된장 한 숟가락으로 밥 한 그릇을 드시던 어머니. 그 밥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덜 드시면서 자식들에게 더 주시던 그 마음이요. 나는 그 사랑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했던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를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너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더 힘들어도 괜찮아. 그게 어머니의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그 작은 초가집, 연탄재 뒤지던 골목길, 우물가에서 빨래하시던 어머니, 장독대 앞에서 밥 비비던 그 모습을요. 그리고 깨어나면 생각해요. 나는 결국 태어났고 살아남았고 사랑받았다오.
비록 가난했지만 그 안에 있던 것들은 가난하지 않았다고요. 어머니, 이제는 알아요. 제가 태어난 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 전부였어요. 연탄가스 냄새, 된장찌개 냄새, 빨래 비누 냄새. 그 모든 냄새 속에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배고팠지만 사랑이 있었던 시간. 그것이 제 유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할 것만 같았던 이 이후의 시절들. 하지만 수많은 문제와 방황 속에서 저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듯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뿐인 거지요.